같은 암 환자, 또 같은 암의 크기, 또 같은 항암제를 사용했는데 그 치료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종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는데 어떤 환자는 사실 기대 이상이 못 미치는 만큼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어떠한 차이점이 딱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내 환경이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암이 낫는 환자와 낫지 않는 환자, 뭐가 다를까요? 프랑스 파리에 구스타브 루시라는 암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5년에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암 환자, 또 같은 암의 크기, 또 같은 항암제를 사용했는데 그 치료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종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는데 어떤 환자는 사실 기대 이상이 못 미치는 만큼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센터 연구진은 이 환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굉장히 변수를 폭넓게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일관되게 어떠한 차이점이 딱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 환경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항암제가 잘 들었던 환자들의 장에서는요, 특정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반응이 약했던 환자들의 장에서는 미생물의 패턴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관찰을 하다가 또 다른 검증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항암제 반응이 좋았던 환자의 대변을 실험 동물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를 했더니 이식받은 동물에서도 치료 반응이 또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내 미생물이 실제 치료에도 큰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또 이후에 이 장내 미생물과 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암의 발생이나 또 진행, 면역 반응, 또 염증 환경, 그리고 약물 대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군은 발암성 대사물질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만성염증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미생물들은 장벽을 보호해주고 또 면역세포의 항암 기능을 굉장히 보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반응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약 때문만이 아니고 몸의 환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을 보면요, 무려 38조 개의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미생물이 산다 그런 거주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그리고 면역에 관여하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사람이 섭취한 영양소를 또 분해하기도 하죠. 특정 비타민과 또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점막의 면역력을 또 조율을 해주고요. 면역세포가 또 더 나은 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이 방향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항암을 하는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이제 조건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유익균이 우세하고 염증과 장벽 손상을 유도하는 균이 억제됐을 때, 즉 장내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 됐을 때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미생물이 위험 신호가 되고 어떤 미생물이 그 치료에 보조가 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다 이로운 거는 절대 아니죠. 일부 미생물은 발암성 대사물을 더 증가시킵니다. 만성 염증을 더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만들고요. 또 장벽을 약화시켜서 전신 염증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암이 커지기도 하고 암이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균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균이 어떤 비율을 더 우세한지 또 그 균이 어떤 대사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암성 대사물을 만드는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암을 촉진하는 첫 번째 경로는 발암성 대사물의 이 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트로소아민과 2차 담즙산입니다. 일단 육류를 섭취하면 일부 단백질과 지방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섭취가 아주 많아질수록 비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대장에는 클로스트리디움이나 박테로이데스 계열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 일부는 단백질을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부패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페놀, 인돌, 스카톨 이런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은 날 변에서 냄새가 나고 약간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오는 경우 있죠. 네,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담즙산과 니트로소아민이에요. 담즙산이라는 거는 원래 간에서 생성돼서 소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1차 담즙산은 소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일부는 대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때 특정 장내 미생물은 1차 담즙산을 데옥시콜산, DCA와 리토콜산, LCA 같은 2차 담즙산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가 돼요. 2차 담즙산은 대장 점막세포에 직접적으로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독성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DNA가 손상됩니다. 또 활성산소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만성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간 계속 지속이 되면 대장 점막이 더 훨씬 암이 발생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대장암 환자의 대변을 분석해보면 2차 담즙산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담즙산 생성이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보면 바로 미생물 때문인데요. 이 미생물 중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 11군과 또 14군에 속한 일부 균주들입니다. 이 균들은 육류나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에서 일어나기가 쉬워요. 특히 붉은 고기 섭취를 많이 할수록 장내에서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니트로소아민도 역시 발암성 대사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공육에 많이 있죠. 원래 가공육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질이 장내에서 특정 미생물과 결합하면서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됩니다. DNA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도 증가시키고 염증도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 섭취를 많이 할수록 위암 발생, 대장암 발생을 훨씬 높인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물질이 있는데요. TMAO라는 트리메틸아민 앤 옥사이드입니다. 이거는 붉은 고기, 달걀, 유제품에 풍부한 카르니틴과 그리고 콜린이 특정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됐을 때 트리메틸아민 TMA로 생성이 되고요. 이것이 간에서 TMAO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TMAO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암과 함께 여러 만성질환에 굉장히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환경은 암을 발생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식습관이 어떤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어떤 발암성 대사물을 만들어내는지가 암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몸속 염증 만드는 최악의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네, 암을 촉진하는 두 번째 경로는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일부 장내 미생물은 장 점막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극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오랫동안 만성화가 되게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정상적인 조직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암 발생이 더 잘 생기는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특히 독소를 직접 생산하는 특정 균주가 있는데요. 이 균주들은 장 점막 세포를 바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꿉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푸소박테리움 누클리아툼이라는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원래 구강 내에 서식하는 세균이에요. 그런데 일부 장에서도 발견이 되고 특히 대장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굉장히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미생물이 동반자가 아니라 암의 미세 환경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제 균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균이 암을 발생시키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방식은 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장 점막에 부착해서 국소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루킨 6나 TNF 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가 되죠. 그래서 만성 염증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세포의 증식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정상 세포가 제대로 분열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수박테리움 누클리아툼은 면역 감시 기능을 또 교란하게 됩니다. NK 세포나 T 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런 세포들이 활성이 돼야만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이 세포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균은 암세포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과 결합해서 암세포의 증식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도록 돕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염증 유발을 넘어서서 암세포의 성장과 이 생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염증과 암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또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균으로 원래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위험이나 위궤양으로까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특정 미생물이 유도하는 과도하고 오래된 그런 염증 반응들은 암의 발생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염증이 조절될 수도 있고 또 암으로 키우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가 곧 암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몸속 장벽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네, 암을 촉진시키는 세 번째 경로는 장벽 손상입니다. 건강한 장 점막, 이 장벽은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세균과 독소의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장 점막 세포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이 타이트 정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장내 미생물은 이 연결 구조를 약화시켜서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리보텔라 코프리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굉장히 많아지면 장 점막의 결합 능력이 떨어지고 이 장벽의 투과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각종 이 장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들 또 세균 조각들, 독소들이 장벽을 바로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혈류 안에서는 이 면역 시스템이 엄청나게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수적인 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전신의 염증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장내 미생물 그 자체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사성 뇌독소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 LPS라는 일포 다당체예요. 이 LPS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 되고요. 혈류를 따라서 전신에 순환을 하게 되고 전신의 면역 반응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커지게 되죠. 근데 이런 만성염증 환경이 바로 정상적인 세포 조절의 기전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암 발생과 암의 촉진에 유리한 조건을 또 만들어냅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 단순히 소화 기능을 넘어서서 전신 염증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최악의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쁜 미생물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환경에서 생깁니다. 특히 어떤 음식들 때문에 미생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가공육, 또 고지방 음식, 설탕, 인공 감미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먹게 되면 장내에서 염증 유발균과 그리고 부패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아예 이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빠르게 불균형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습관의 전형이 바로 서구식 식단이죠. 육류, 치즈, 가공식품, 또 달 음료수, 또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될 때 장내에서는 콜레스테롤 계열과 콜레스테륨 같은 이런 단백질 부패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균, 유익균은 또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장내 미생물 구성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바뀌어서 연구에 의하면 음식을 2주만 바꿔도 미생물 분집이 좋은 균이 우세하기도 하고 나쁜 균이 우세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식물성 식단은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가 풍부한 식단은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떨어지게 돼요. 또 이 과정에서 단세지방산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단세지방산 덕분에 발암성 대사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태계로 바뀌게 됩니다. 다행히 모든 장내 미생물이 암을 돕는 건 아니에요. 일부 미생물은 오히려 암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도 해주고요. 염증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해독, 또 대사 조절을 통해서 인체를 보호해 암과 줍니다. 싸우는 미생물들도 있나요? 네, 암과 싸우는 이 미생물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근데 일부 장내 미생물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요. 네, 그 역할의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더스 균이 있습니다. 네, 이 미생물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과산화수소 같은 이 활성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카탈라제나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사람의 인체에서도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 발생에 아주 문제가 되는 원인이죠. 네, 이 효소 작용 때문에 바로 세포 손상이 억제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체내 항산화 네트워크 핵심인 글루타치온의 이 농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죠. 간 해독에도 매우 필수인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또 장내에 락토바실러스가 충분할 경우에는 특히 장 점막 세포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항산화 물질의 효율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또 여러 허브 같은 거에 풍부한 이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원래 좋지만 그대로는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비피더스균은 이 폴리페놀을 분해해서 이 체내 흡수가 아주 잘 좋은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고 또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항산화 미생물은 새로운 물질을 추가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산화 손상을 줄이고 이미 존재하는 항산화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해주는 방향으로 인체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굉장히 잘 성장하기 어려운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환자의 영양 상태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이 식사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서서 치료 반응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또 달라지게 되고요. 또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 효과가 또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저섬유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빠르게 불균형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부패균이 엄청 늘어나고요. 염증을 또 유발하게 되고요.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만성 염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지죠. 이러면 당연히 항암제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은 항암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이런
식물성 식단을 드시게 되면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유익균이 늘어나니까 단세지방산도 늘어나고 또 장 점막과 전체적인 면역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신 면역력도 개선이 됩니다. 그 결과 또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항암 치료 기간 동안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환자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식이섬유가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키우고 또 그 미생물이 면역 세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또 면역 항암제 효과도 잘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영양 상태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 얼마나 잘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약물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과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죠. 멈춰있는 어떤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사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암을 돕기도 하고 또 암을 더 악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잘 증식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쁜 미생물은 잘 생기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치료를 돕는 내 편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만큼 어떤 미생물이 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늘리고 나쁜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쁜 미생물이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좋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지는 않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그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정말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식품군들은 단백질 부패균도 만들고요. 또 2차 담즙산 생성균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은 이런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장내 환경을 정말 빠르게 발암성 대사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피해야 되겠죠. 설탕은 유해균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장내 불균형을 촉진시키죠. 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것도 유익균을 떨어뜨리고 미생물의 다양성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정제당은 이런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특히 유화제 같은 거는요, 장 점막의 이 타이트 정선을 손상시켜요.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염증이 훨씬 더 커지는 환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이 좋은 미생물 늘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라입니다. 원래 하루 25에서 35g 정도를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양파, 바나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오엉, 치커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식물성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이 유익균의 성장 그리고 유익균의 이 기능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베리류, 보라색이 풍부한 베리류나 블랙베리나 적포도 같은 보라색 포도 같은 이런 것들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 섭취예요. 네, 김치. 미국에서 새로운 영양 지침에 김치가 포함이 됐는데요. 김치, 된장, 낫또, 식물성 요구르트, 캐비어, 사워크라우트,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단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항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일단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통한 면역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세요입니다. 항생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감염에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겠죠. 네, 그럴 경우에만 아주 짧은 기간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내 미생물이 잘 손상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복용이 끝나자마자 항생제 복용 시점과 분리를 해서 복용 후 2시간 뒤부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손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아코마시아 뮤시니빌라가 포함된 이런 균주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암치료 환경에서 비교적 좋은 장 건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가 함유된 유산균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중구 수치가 500 미만으로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감염 위험에 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료진과 잘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최대한 가능하다면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심한 경우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좋아요. 베타글루칸이나 사과, 바나나의 펙틴 같은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변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통곡물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줄이고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좀 더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이섬유의 종류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으니까요. 같이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아주 바꿔버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요. 염증 반응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복식 호흡 이런 안정적인 활동을 꼭 병행해 주시고요. 나만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안정화를 시켜야만 장내축을 통해서 이 면역 환경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리듬 또 면역 회복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주의해야 될 건 사실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이제 일관되게 장을 잘 지키는 거입니다. 장을 잘 지켜야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 어떠한 항암을 하더라도 회복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암 치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아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절대 없겠죠. 어떤 미생물이 더 우세해지는가, 유익균이 우세한가, 유해균이 우세해지는가 이런 것은 내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우리 사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이 환경에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 가공식품, 붉은 고기, 가공육, 또 설탕이나 여러 감미료 같은 당분들, 정제 당분들 이런 걸 드시면 장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게 되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고 면역세포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또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아주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항암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몸도 잘 회복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이 장내 미생물 관리, 나의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관리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 건강은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은 전체 면역력의 7~80%를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또 면역력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결정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항암제를 쓰는 동안에도 항암 치료의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요. 내 몸에 아군인 장내 미생물 관리 꼭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빠르게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암을 조기에 잘 예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